UN 본회의장. 천장의 둥근 조명이 은은히 빛나고 수십 개 국기들이 벽면을 감싸고 있었다. 그 속에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흰 머리에 굽은 허리, 작은 체구에 커다란 검은 안경.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연단.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휴먼 라이츠 카운설이라는 글자가 또렷한 그 자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멎고 회의장의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말이 없는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일부 인물과 사건은 창작적 상상에 기반해 구성되었습니다. 김순애, 92세.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이름.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누구도 쉽게 담아내지 못할 시간의 무게가 있었다. 어린 시절 평안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꽃술을 놓던 소녀였고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으며 뛰놀던 아이였다. 그러나 14살이 되던 해 그녀는 이름도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 군 위안소. 그 단어가 그녀 인생에 처음 새겨진 날이었다. 짐승처럼 끌려갔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으며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소녀라 불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사람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었던 날들이라 회상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짓밟히고 밤마다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으며 귀에 맴도는 건 군화 소리와 일본어 욕설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잡히면 더 잔혹한 벌이 기다렸다. 그렇게 3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났고 위안소도 문을 닫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은 더 이상 그녀의 고향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일부러 모른 척했다. 일본군에게 잡혀간 그 애 아니야? 뭐 하러 돌아왔대? 더럽혀졌는데 누가 데려가겠어.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입을 닫고 과거를 봉인한 채 살아갔다.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고 식당 뒷일을 도맡아 했다. 단 하루도 편히 눈 붙인 날이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 하나, 어머니가 쥐어준 손수건만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조국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1992년 서울의 한 작은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깨졌다. 그날 기자들과 활동가들 앞에서 김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죽기 전에 단 한마디만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다시 바뀌었다. 할머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증언을 시작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수십 년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다. 하지만 일본은 부인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고 이미 끝난 문제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단단해졌다. 주름진 손으로 문서를 쓰고 기억을 더듬어 일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엔의 연단에 섰다. 그 자리는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의 무대였다. 마이크 앞에 선 김순애 할머니. 수많은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꽃무늬가 수놓아진 작은 천. 바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그것. 그녀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쥔 채 말한다. 이건 제가 잡혀가기 전날 어머니가 주신 손수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어머니를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손수건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건 단지 천 조각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이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단 위에 그 손수건을 올려놓았다. 모든 시선이 그 손수건에 쏠렸다. 작고 누런 천 조각. 그러나 그 천에 담긴 시간은 그 어떤 문서보다도 더 무거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나는 지금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꺼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 앞에서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장면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유엔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숨겨온 편지 한 장의 진실은 그날 연단 아래에서 할머니는 기자들로부터 수십 개의 질문을 받았다. 왜 이제야 말하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일본 정부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통역사와 함께 호텔로 돌아왔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창밖에는 뉴욕의 야경이 펼쳐졌고 불빛은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은 멀리 아주 멀리 70년 전의 밤을 떠올리고 있었다. 17의 봄밤. 그녀는 위안소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은 닫혀 있었고 창살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그 창을 통해 별빛을 본 것이 전부였다. 바깥 세상은 멀었다. 그 세계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한 번은 다른 위안부 소녀가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다. 언니, 언제쯤 여길 나갈 수 있을까?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밤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내가 나간다면 세상에 내가 겪은 일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다. 세상은 너무 컸고 그녀는 너무 작았다. 결국 침묵은 익숙한 외투가 되었다. 그 외투를 입고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그곳에서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다. 용기 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람이라 불러주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방송을 탔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할머니의 증언 이후 또 다른 할머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섰다. 매일같이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녀 인생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녀는 각국을 돌며 증언했다. 일본,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녀가 서는 곳마다 기억은 다시 깨어났다. 한 번은 독일의 한 대학 강연장에서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용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하는 거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엔 연단에서 그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모두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전쟁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에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는 연설 후 한 아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할머니가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자신의 일기장 사이에 넣었다. 오래전 어머니가 써준 한글 편지 옆에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되는 순간 비로소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호텔 침대에 앉아 작은 손거울을 꺼냈다. 주름진 얼굴, 오래된 흉터, 흰 머리카락,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그녀는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야 말했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녀가 말하지 못한 이름.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소녀의 것이었다. 1944년 겨울, 그녀가 강제로 끌려간 만주의 외딴 위안소. 그곳에서 처음 만난 아이였다. 13살. 이름은 미자였다. 눈동자가 유난히 맑던 아이. 그러나 그 아이는 첫날부터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밤마다 끼익끼익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아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순애는 자신보다 더 어린 그 아이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 아이가 숨죽여 흐느낄 때
그녀는 말없이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그 손수건은 그녀가 집 떠날 때 어머니가 쥐어주었던 것이었다. 이거 깨끗한 거야. 울면 이걸로 닦아. 미자는 말없이 손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꼭 쥐고 잠이 들었다. 며칠 뒤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순애는 두리번거렸다. 미자 봤어요? 그 조그만 애? 글쎄 다른 데로 옮겼나 보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순애는 자신이 준 손수건이 위안소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흙에 젖은 채 떨어져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주워 조심스럽게 빨아 다시 접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애를 기억할 거야. 손수건은 그녀의 유일한 유품이 되었다. 7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그 손수건은 유엔 연단에 서던 그날 그녀의 손 안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연설 도중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손수건을 펼쳐 보였다. 이건 그 아이의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청중들도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지 천조각이 아니라 망각된 역사, 사라진 아이의 증표였기 때문이다. 이름도 사진도 기록도 없이 사라져버린 존재들을 위해 그녀는 증언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어느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일본 기자가 있었다. 그는 도쿄에서 온 특파원이었다. 처음엔 이 이야기를 정치적 문제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그도 그 손수건이 품고 있는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한 유엔 관계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 혹시 미자의 성함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 아이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늘 고개만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자라는 이름도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아무 이름 없이 살다 가지 않도록. 그 관계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방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다시 접었다. 어딘가 바느질이 풀어진 부분을 천천히 꿰매며 말했다. 미자야,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어.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단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실은 똑바로 꿰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수건을 다시 자신의 가방 속 작은 주머니 안에 넣었다. 언젠가 너의 이름을 진짜로 알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그 이야기를 전했다. 다들 놀랐다. 어떻게 그리 또렷이 기억하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기억해야 했어요. 잊으면 그 아이가 2번 죽는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치의 흐림도 없었다. 기억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마저도 이제는 역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소녀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슴속에 숨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선 건 유엔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서울 한복판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낡은 나무 탁자, 낮은 천장, 녹슨 선풍기 하나가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날 모인 사람은 20명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작은 방의 앞에 서서 손을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못 믿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그 방에서 자신의 첫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16살이었어요. 고향 마을 앞의 논길에서 낯선 군인들에게 붙잡혔죠.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갔어요. 말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한 번씩 숨을 삼켰다. 기차에 실려간 뒤 바로 알았어요. 그곳은 공장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그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조용했다. 하루에 10명, 15명. 어떤 날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숨을 쉬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갈 때 그 방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도 그녀처럼 혹은 그녀보다 더 오래 그 지옥을 살아낸 이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그날 그녀의 고백은 단 한 명의 기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억눌려온 수많은 여성들의 기억을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되었다. 말하지 않으면 우린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그 작은 방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많은 사람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증언단의 일원이 되었다.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 말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일본으로 갔다. 도쿄의 어느 대학 강단에 섰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말을 잇는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았다. 어느 날 그녀는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다 한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문구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과거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이는 처음엔 외면했지만 잠시 후 따라와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말하실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누군가 기억할 때까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랬었지 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때까지요.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았다. 영국의 작은 교실, 캐나다의 역사 포럼, 독일의 박물관 세미나, 작은 의자 하나만 있어도 그녀는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곳에서는 박수를 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조롱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기억의 싸움이에요. 그녀는 하루는 프랑스의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계속 세계의 말을 거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자는 침묵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손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천조각이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무척 좋아했다. 한 초등학교에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 그때 무서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지금도 말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 하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저도 들은 거 기억할게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걸로 됐다. 기억은 때론 칼보다 아프다. 그러나 그녀는 안다.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마다 하나씩 어둠이 걷힌다는 것을 그녀는 오늘도 말한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결코 흐려지지 않는 음성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유엔의 초청을 받은 날 하늘은 유난히 높았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온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저 같은 사람을 유엔에서요? 하지만 초청장은 분명했다. 뉴욕에서 열리는 인권위원회 회의. 피해자 본인의 생생한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초청장을 들여다보다 문득 거실 구석의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차곡차곡 접혀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그날 그녀가 품에 넣고 간 하얀 손수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길이 내가 피해자로만 남지 않는 길이기를. 그녀는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뉴욕 공항에 도착한 그녀를 누군가가 맞이했다. 통역을 맡은 젊은 한국계 여성 활동가였다. 할머니, 긴 여정이셨죠? 제가 함께 할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보다 더 긴 여정을 겪은 건 아가씨 세대가 아닐까 싶네요. 난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유엔 본부 건물 앞, 유엔 깃발이 높이 휘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이 안에 내 말들이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수건을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날 그녀는 세계 앞에 섰다. 회의장 내부는 정숙했다. 각국의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수십 개국의 통역기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심스러웠다. 단상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하얀 손수건을 조용히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의 눈이 그 손수건에 꽂혔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통역기가 그녀의 말을 각국의 언어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는 1943년 16살의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이름도 잊힌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게 몸을 바치라고 했던 사람들은 제 이름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안에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국가가, 전쟁이, 침묵이, 그리고 외면이 만든 인간에 대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참석자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떤 이는 메모하던 펜을 멈췄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을 원합니다. 기억이야말로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유일한 백신이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탁자 위에 손수건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 고향, 끌려간 날, 돌아온 날, 그리고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존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는 살아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순간 회의장 안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그 박수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박수는 그녀의 모든 걸 인정하는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한 시대를 통과한 기록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하는 생존자였고 기억의 전달자가 되었다. 유엔에서의 증언이 보도되자 전 세계의 언론이 그녀를 주목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인권단체들에서 그녀에게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폭력이, 침묵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말해야겠다. 그녀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때론 파리의 박물관에서, 때론 뉴욕의 여성센터에서, 어떤 날은 독일의 전쟁기념관에서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그땐 무서웠나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지금처럼 말할 날이 올 줄은 몰랐단다. 그게 더 기적 같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인터뷰에도, 다큐멘터리에도, 국제 세미나에도 당당히 등장했다. 어떤 날은 피곤했고 어떤 날은 속이 뒤집히도록 과거를 떠올려야 했지만 그녀는 매번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증인이다. 이 기억은 내가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것. 어느 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그녀는 학생들을 만났다. 그날은 특히 기억에 남았다. 수줍은 얼굴의 한 학생이 편지를 전했다. 할머니, 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우려고 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안심해도 될까? 내 이야기를 기억해줄 아이들이 있으니.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사실을 축소하려 했고 어떤 정치인들은 그 존재조차 부정했다.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재했고 나는 겪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국제인권 단체들과 함께 그녀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과 이름을 기록하고 남기고 기억하게 만드는 공간.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다들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그 이름들이 잊히지 않게 해야 해요. 그녀는 돌에 새겨진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읽었다. 기억하마. 그리고 전하마. 마지막 강연이 있던 날 그녀는 조금 지쳐 있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단상에 서는 그녀의 표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곧 제 시간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청중 중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수많은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그날 유엔에서 꺼냈던 하얀 손수건을 다시 꺼냈다. 그 위에는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나는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문장을 살짝 쓰다듬고 가슴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될까요? 시간은 흘렀다. 그녀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연단에 오르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대신 말해줄 때가 됐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다큐멘터리 영상 속에서 학교 교과서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손수건은 지금도 한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 증언의 손수건. 흰 천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 그 안엔 숨죽인 울음과 터져나오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손수건 앞에 멈춰 선 사람들은 말없이 눈을 감는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이건 잊어선 안 되는 이야기야. 어느 봄날 그녀의 고향 마을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대리석엔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나는 울었지만 결국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꽃을 들고 와서 기념비 앞에 놓았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기억은 이름보다 오래간다. 그녀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명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남았다. 한 대학 강의에서 한 교수는 그녀의 증언 영상을 틀며 말했다.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과 용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학생은 강의가 끝난 후 혼자 노트북을 다시 열고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나도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한 젊은 여성 활동가가 유엔 연단에 섰다. 그녀는 작은 흰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 저는
한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수십 개국의 외교관과 청중이 숨을 죽였다. 그녀는 고통을 넘어서 진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또 다른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기억을 제가 안고 갑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기억의 손이 그 이야기를 이어받고 다시 새로운 손에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말했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카메라는 한박물관의 전시관을 비춘다. 그곳엔 수십 개의 흰 손수건이 걸려 있다. 모두 다른 글씨, 다른 색, 그러나 같은 고통과 용기. 한 관람객이 그 손수건 아래에 적힌 문장을 본다. 이 손수건은 한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날 유엔 연단 위에 섰던 그녀의 모습이 흑백 영상 속에서 재생된다.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선 그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한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이 멈추고 화면은 어둡게 전환된다. 그 위에 적힌 글씨. 기억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기억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많은 기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입니다. 실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